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에이전틱 루프를 활용한 LLM 성능 향상이고요. 저희 사내 AI 플랫폼인 AI 크리에이티브이 있는데 이걸 만들면서 배운 점들을 간단하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빠르게 자기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저는 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팀 리드를 하고 있고요. 한지는 얼마 안 됐고요. 굳은 일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훌륭하신 크리에이티브 개발자분들이 본업에 집중을 하실 수 있도록 허드렛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전 세계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예약 서비스, 뭐 숙박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콘텐츠를 발행을 해서 고객들에게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유의미한 트래픽이 나오고 있는 서비스 제공 국가는 20개국 이상인데 사실상 북한 빼고는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에서도 예약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저희가 나라를 선택을 북한으로 해주셨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4개 언어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국어 지원하면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 이런 식으로 뭐 영어, 일본어, 대만 컨텐츠뿐만 아니라 UI 같은 것들 다 풀로 다국어를 지원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저희 사내 AI 플랫폼인 AI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12월쯤에 저희는 그래프QL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프QL 스키마를 LLM으로 검색을 하면 되게 편하겠다. 이게 저희가 서비스 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스키마도 너무 많고 뭐 조회하려면은 뭐 고인물들은 금방 찾는데 아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런 거를 찾으면 좋겠다 싶어서 스키마를 검색하는 챗봇 토익 프로젝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덧셀의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전사 AI 리터러시를 확산을 시키고 우리만의 유즈 케이스를 제공하자라는 목표 아래 기능을 추가적으로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월별로 계속 뭔가를 했는데 일단 뭐 파일 기반 대화 기능이나 뭐 개인화 메모리 기능, 뭐 프로젝트 회의록 전사 기능, 뭐 그냥 저희 회사에서 업무에 필요한 것들은 기능들이 다 붙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MCP 엔드포인트 지원이나 커스텀 UI를 위한 DSL 같은 것들도 추가가 되었고요. 맛보기로 그냥 살짝만 보여드리면 제가 좀 자주 쓰는 스케일 기능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것들 보는데 요즘 글도 잘 안 읽히고 유튜브도 잘 보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 스킬 같은 걸 사용해서 유튜브 내용 같은 거 좀 요약을 하고요. 이제 유튜브 요약 도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갖고 옵니다. 메시지 큐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요. 네, 뭐 요약해줘, 요약해줘. 결국에는 아무 메시지도 남지 않는 요약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효용을 많이 느끼고 있는 데이터 에이전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 핵심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뭐 여행 플래너 서비스 같은 것들을 데이터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SQL 같은 거를 날리지 않고 데이터 에이전트한테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뭐 커리도 날려보고요. 결론도 이런 식으로 뽑아서 줍니다. 그러면은 퍼센트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요 실행은 어떤 부서의 어떤 직군이든 다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뭔가 병목이 생기지 않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외부 서비스, 저희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부 서비스들에 대한 연동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MCP로 제공을 해가지고 저희 AI 크리에이티브 안에 있는 채팅들을 뭐 읽는다든지 뭐 저희가 잘 깎아둔 그런 도구들을 호출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에이전트의 심장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에이전트 루트라고 이제 구현체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아까 보신 데이터 에이전트 말고도 웹 리서치 에이전트 그리고 깃허브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배운 점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이야기를 가보면 그때는 에이전트가 아니었고요. 빅쿼리 MCP가 있었어요. 그래서 빅쿼리 MCP에 있는 툴들을 가져다가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뭐 쿼리도 날릴 수 있고 테이블 조회도 되고 뭐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개발자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DB에서 쿼리를 날리면 더 빠른데 왜 얘랑 내가 티키타카를 해야 되지? 그리고 비개발자분들은
뭔가 쿼리를 이렇게 날려보세요. 제가 실행해 드릴까요? 뭐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실행해도 되나? SQL 모르면 이거 의미가 있나? 이런 회의론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SQL 세미나가 사내에도 있었는데 이걸 하면서 여러 팀에서 직접 뭐 DB버 세팅 하셔가지고 쿼리도 날리고 하니까 그냥 자기 만족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돼버렸죠. 그 문제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컨텍스트가 부족한 거였어요. LLM이 멍청하다고 하잖아요. 뭐 옛날에도 멍청하다고 했었고 지금도 뭐 아, 아직 똘똘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지만 답안지를 옆에 보면서도 이상한 얘기를 하는 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부어주면 똑해질 수 있다. 그러면 컨텍스트를 어떤 식으로 넣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생각의 사슬이라고 하는 체인 오브 థ엇이라고 하는 이 기법들이 성능 향상에 되게 효과가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버셀 AI SDK에서 템플릿 예제처럼 나온 리즈닝 스텝스라는 예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열면 화면 공유가 될지 모르겠네요. 아, 네네. 이렇게 해서 GPT-4 미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성능이 안 좋아서 이건 LLM들에게 공통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스트로베리 안에 알이 몇 개인지를 알기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알들이 이 벨이라는 토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알 개수를 아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리즈닝 스텝으로 나눠서 사고를 하면은 맞출 확률이 올라가더라. 라는 어떤 예제 코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근데 그냥 물어보면 이거 절대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실제 소스 코드를 많이 볼 건 아니고요. 살짝 보면 구조가 되게 단순하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빨리 해주셔서 감사해요. 요 시스템 메시지에 막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자세히 읽으실 필요는 없고 뭐 가스라이팅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뭐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너는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무슨 장단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막 가스라이팅을 하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툴을 주는데 리즈닝 스텝을 추가하는 툴을 하나 줍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어갈 수 있는 툴을 하나 줘요. 네. 이 툴을 주고 이 툴에 뭐 생각의 제목 그리고 생각의 뭐 내용 그리고 이 생각을 계속 지속할 건지 말 건지를 맥스 스텝 10단계 안에서 이 사고를 계속 지속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알이 몇 개인지를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맞출 수 있게 되더라 라는 놀라운 예제인 거죠. 이게 시퀀셜 띵킹이라고 하는 MCP 유명한 게 있는데 그거 이제 경량화 버전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전체 데이터 구조를 파악을 하고 순서대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어떤 테이블들이 있는지, 각 테이블들에서는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를 알려주고요. 문제 해결에 필요한 테이블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가져와서 테이블 정보들을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 있는 정보들의 어떤 데이터 타입이나 이런 것들이 대충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드라이 쿼리를 날려보고 드라이 쿼리에서 비용 문제나 뭐 쿼리의 정합성에 문제가 없으면 실제 쿼리를 날려보고 그다음에 루프를 끝낼지를 결정해서 끝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들이 생겼어요. 전체 테이블 목록을 줘야 하니까 비용도 비용이고 지연도 생기고요. 컨텍스트가 초과가 됩니다. 테이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얘가 정말 테이블을 잘 이해하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테이블에서 한두 로우 정도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데이터는 이런 게 들어있네?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컨텐츠가 DB에 있다 보니까 HTML 위지 에디터로 작성된 막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막 펑펑 터져요. 그리고 파이널이라는 아까 그 플래그가 있었는데 파이널이면 이제 생각을 끝내야 되는데 파이널로 그냥 계속 갑니다. 생각이 안 끝나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다 받아오면 그거 자체가 뭐 한 30만, 40만 정도 되는 토큰을 이미 쓰고 맥락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컨텍스트가 폭발해서 이거 바탕으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데 새 세션을 열어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당연히 캐싱을 하고요. 테이블 메타데이터 같은 것들 캐싱을 하고 전체 데이터 구조들은 잘 안 바뀌니까 캐싱을 잘 해둡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을 정제를 하는데 메타데이터들을 인간 친화적으로 정리를 해요. 여기서 인간 친화적이라는 게 좀 모호한데 사람이 봐도 이 테이블에 이 정도 데이터가 있겠다라는 게 한눈에 들어올 정도의 데이터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노이즈니까 싹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초과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를 줘요.
뭐 예를 들어 캐릭터가 2000 정도 넘으면 트렁킷 해버리고 점점점 한 다음에 출력값이 초과되니까 네가 뭐 다른 플래그를 써가지고 전체 내용 가져오려면은 뭐 CSV로 익스포트를 시키든지 해라. 여기서는 이렇게까지밖에 못 준다. 이런 것들 안전장치를 줍니다. 그리고 아까 넥스트 스텝이 파이널일 경우에도 루프를 계속 실행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강제로 종료를 해서 무한 루프를 방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머리 레이어를 하나 더요. LLM이 사용한 결과, 그 실행한 쿼리의 결과들, 그리고 쿼리에서 얻은 인사이트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생성하는 메인 LLM한테 전달할 보고서를 한 페이지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저랑 대화를 하던 메인 LLM의 컨텍스트에서는 이 데이터 에이전트의 사이클에서 돌던 생각, 아까 그 띵킹들, 그리고 호출했던 쿼리들, 쿼리 결과는 없고요. 최종 보고서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컨텍스트 오염만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사실 충분하긴 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얻어온 결과들은 보고서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다 녹아있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는 필요하면 쿼리를 다시 요청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에이전트 루프의 루프가 닫힌 상태면은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루프의 성능을 극대화를 하려면은 외부의 장단기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단기적 피드백은 루프 안에서 줄 수 있어요. 쿼리에서 문법적으로 뭐 도메인적으로 정합성이 안 맞는 것들은 드라이런 쿼리를 활용해서 뭐 쿼리 문법이 뭐 이상합니다. 데이터 타입 이상합니다. 이런 건 줄 수 있고요. 성공한 쿼리도 좋은 피드백이 됩니다. 유저가 뭐 저번 달 매출 데이터를 뽑아봐 했는데 뭐 0원이 나왔다. 그럼 뭐 망한 회사가 아닌 이상 이상한 일이니까 여기서 뭘 놓쳤지? 라고 하는 셀프 피드백 루프가 돌아갑니다. 요거를 제공을 하기 위해, 요걸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필드들을 추가를 했어요. 플랜 B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하게 하고, 크리틱 같은 것도 넣고, 이전 결과에서 왜 이걸 지금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요약 같은 것도 주고요. 그래서 리딩 스텝은 현재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동적인 객체들이 체이닝이 계속되면서 사고의 사슬이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인 피드백은 실제 세계에서 주입되는 컨텍스트들인데요. 아무리 데이터베이스를 들여다봐도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주석을 남기거나 이런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 규칙 같은 것들이 있겠죠. 주간 매출액 산정의 윅데이트를 뭐 월요일부터 잡을 수도 있고 일요일부터 잡을 수도 있고 뭐 ISO 기준을 잡으면 ISO 몇 기준을 잡는지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중요한 지금이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마 모든 LLM 프로덕트의 시스템 프롬프트 첫 줄은 대문자로 여기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컨텍스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귀찮음이 큽니다. 유저는 이제 이 인터널 툴이다 보니까 저희 구성원분들이겠죠? 저희 구성원분들은 이거 이상해요라고 매번 개발자한테 말하는 게 마음의 장벽도 있고 귀찮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24년 기준으로 뭔가 커리를 쳤다. 그러면은 25년 기준을 다시 찾아줘라고 그냥 내가 한 번 더 말하지. 그 개발자한테 가가지고 이거 1년 전 걸로 요청하는데요. 이렇게 잘 말을 안 하십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도 이런 프롬프트 수정을 뭐 잦게 하면은 배포하는 것도 문제인데 LLM 특유의 비결정성으로 인해서 테스트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뭐 일단 내가 프롬프트 수정해봤으면 한 번 돌려보고 오케이 굿 하고 이렇게 나갈 수가 없거든요. 한 뭐 최소 한 대여섯 번, 열 번 정도는 돌려봐야 될 거고 그렇게 해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인풋이 조금 바뀌면은 이상한 아웃풋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롬프트 관리인데 이 프롬프트가 시스템 프롬프트가 됐든 뭐 유저 메시지 형태로 들어가는 프롬프트가 이런 비즈니스 규칙이 들어가는 프롬프트가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모든 비즈니스 규칙을 넣으면 너무 길어집니다. 제한된 상황에서 필요한 프롬프트가 있을 거예요. 매출액 가져올 때는 요 기준을 보고 뭐 어떤 지표를 볼 때는 요 시간을 봐. 근데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에다가 다 같이 넣으면 환각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프롬프트가 상충되니까. 이거는 케이스 A일까 B일까 그런 것들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동적으로 주입을 해줘야겠죠. 이런 것들을 뭐 우아하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로도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정적인 프롬프트 대신에 상황에 맞는 지침들을 동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이고요. 요거는 사람이 맞다 이거는 뭐였지라고 떠올리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맥락에 필요한 지식들을 기억해내듯이 넣어주는 거고
우리가 LLM에서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인풋은 프롬프트잖아요. 뭐 멀티모달이라고 하면 이미지 정도겠지만 어쨌든 인풋을 동적으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컨텍스트 수집은 컨텍스트를 어떻게 넣어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컨텍스트를 어떻게 수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데이터 에이전트한테 뭐 시켰는데 안 돼서 데이터 에이전트야 뭐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기억해라고 하면은 규칙을 구조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근데 그 말하는 것도 귀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좀 귀찮고. 그래서 UI를 제공을 해줍니다. 귀찮음을 줄이기 위해서 UI에서 직접 텍스트 인풋 같은 걸 열어놓고 컨텍스트를 조회하고 뭐 추가하고 수정하고 이런 것들을 UI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저장할 땐 항상 구조화된 데이터로 저장을 해주면 효과가 좋더라고요. 데이터 에이전트를 예로 들면 연관 테이블이 뭔지, 이 맥락이 어디서 쓰이는지, 이 맥락에 대한 간단한 요약, 그리고 전체 내용, 라벨 같은 것들을 해주면 좋았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시스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분석 노트 남기기라고 적혀 있는데 저장된 컨텍스트 도해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부분 환불은 취소가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꺼내다가 쓰느냐. 매 사고 단계마다 이 컨텍스트를 동적으로 검색을 하는데 두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겠죠. 하나는 LLM을 안 쓰는 방법입니다. 쿼리를 요청하는 테이블들의 이름들은 추출할 수 있으니까 뭐 아까 구조화된 데이터로 저장된 테이블을 강제로 매핑을 해서 싹 다 뽑아내는 거죠. 그 방법 2는 LLM을 써서 또 LLM을 또 써서 이런 생각을 구조화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컨텍스트 목록 중에서 네가 생각했을 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거를 물어봐서 뽑아내는 게 있겠죠. 이걸 하이브리드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저희는 현재 방법 2를 쓰고 있어요. 컨텍스트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뭐 사내에서 쓰는 거다 보니까 2, 3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가 뭐 100개, 1000개가 되면 이런 식으로 못 할 거고 아그 같은 걸로 확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성능 향상이라고 타이틀에 박아 넣었으니까 성능이 향상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능이 뭐냐? 성능 특정이라는 게 사실 참 어려워요. LLM 성능을 정량적으로 테스트하는 게 애초에 어려워서 뭐 여러 가지 벤치가 있지만 저희가 그런 거를 뭐 만들거나 돌리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비용이 있고 사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인터널 툴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부 구성원들 피드백을 체감하는 게 가장 큰 성능 측정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 동료분들이 더 많이 쓰시는지 이런 데이터들은 저희가 볼 수 있고,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그럼 잘 되고 있군. 그리고 가장 체감되는, 저부터 체감되는 성능 향상 중에 가장 큰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숙련도 하락입니다. 일단 데이터를 요청하는 사람의 직군을 거의 안 타게 됐어요. 그래서 알고 싶은 데이터가 있으면 어떤 직군이든 그냥 바로 물어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게 됐고, 이게 금방 되진 않습니다. 데이터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한 1, 2분은 걸려요. 그래도 뭔가 비동기로 뭔가 물어보고 크로스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매우 편리했고, 그리고 컨텍스트가 굉장히 압축이 되면서 이런 데이터 에이전트를 연속해서 호출하고 질의한 내용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결론을 좀 마무리를 하자면, 에이전트 루프 개발을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굉장히 SDK 형태로 랩핑된 것도 많고 그래서 뭐 요즘에 새로 만들기에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좀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사내에서 툴로 그냥 먹히면 아깝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내 AI 셀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노하우들을 같이 녹여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에이전트 루프 요 노하우와 어떤 피드백 루프 요 노하우를 좀 바탕으로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깃허브 PR 리뷰 액션이 있는데 요거를 굉장히 고도화를 많이 해서 지금은 거의 그냥 사람이랑 똑같이 느껴지는 정도의 퀄리티까지 올라갔는데, 요거를 입사 2개월 차 정도 되신 2개월 지금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신규로 입사하신 분이 온보딩 과제로 해서 지금까지 오너십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니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이거 다 채용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런 거 만든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걸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MCP를 만들고 있어요. MCP를 만들 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전문적으로 저희만이 제공할 수 있는 한국 여행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국어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MCP를 만들어서 클루드가 됐건, 오픈 AI가 됐던 프로바이더들 안에 들어가서 좀 선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셀에서는 현재 CX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CX 팀이 단순 문의를 처리하는 비율이 최소 60%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할 수 있는, 자동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CX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고요. 기존에 CX 업무를 하시던 분들은 단순 문의에 대응하는 걸 넘어서 좀 더 고차원적인 한국 여행 컨시어지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AI 덕분에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 폭발적으로 늘어난 생산성이 커버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QR 코드는 지금 찍으셔도 되고 크리에이티브 백엔드 채용 치면 나오겠죠, 구글에? 거기서 찾아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딥브레인 AI에서 백엔드 팀으로 일하고 있는 김학수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그 드레셈을 사용하는데 이제 내부적으로도 API 기능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용들 대비해서 지금 아마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셔서 계속 운영하시고 지금 개발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혹시 뭐 아마 통계를 아마 내부적으로도 내고 계실 것 같은데 사용률이라든지 지원이나 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뭐 비용은 어느 정도 된다는지 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아, 네. 그 내용이 정확히 어제 미드업에 있었는데, 제가 다 빼고, 컴팩트하게 가져오느라, 일단 요 내부 플랫폼의 사용률은 90%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금은 다들 쓰고 계시고, 당연히 이제 지표 같은 것들을 봐요.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잘 안 하거든요. 따봉, 원따봉 잘 안 하셔서 지표로 좀 봐야 되는데, 각 세션당 뭐 체류 시간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내부 툴인데 이렇게까지 하겠냐라고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세션에서 툴 사용률 이런 것들도 툴 사용 비율이라고 할까요? 그냥 단순 챗봇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실질적인 액션을 하는 툴 사용 비율도 한 80% 가까이로 되는 걸로 봤고요, 데이터는. 비용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애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그 스타트업 지원을 받아가지고 받은 토큰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초반에 좀 펑펑 썼고요.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엔트로픽한테서도 좀 토큰을 받아가지고 그걸 좀 펑펑 썼는데 그래도 비용 추산은 해야 되니까 그 토큰 실제 사용한 거를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매달 체크를 하고 있고 100만 원, 150만 원? 그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구성원분들이 아까 90% 정도 사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일반적인 LLM 챗봇 서비스를 구독해서 사용하는 것 대비 비용적인 이득은 있고 저희가 지금 비용 절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많은데 좀 남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여지들도 더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요 AI 플랫폼이 결국엔 저희가 오너십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업무 자동화라든지 이런 걸 더 엮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그냥 저희만 쓰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좀 효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마케팅 사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승환이라고 하고요. 저도 지금 회사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전사 대상으로 하는 에이전트 로프를 만들고 계시다고 해서 이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서나 데이터 조회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보안 능력이 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전사 대상으로 이것을 제공했을 때 사용자마다 접근할 수 없는 영역들이 나눠져 있을 건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인과 같은 관련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빅쿼리를 아까 연동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전체 직원분들한테 조회할 수 있는 영역의 데이터 셋들만 열어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뭐 저희 사내 규정상 거래액이나 거래액이나 뭐 거래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액수나 뭐 매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공개가 어차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가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다 없다의 레이어가 나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팀 리더급한테만 공개할 수 있는 정보 이렇게 레이어가 여러 겹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별도의 처리는 있지 않았고 그리고 반대로라기보다는 저희가 아까 외부 서비스들을 여러 가지를 연동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에어테이블도 있거든요. 네, 에어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피플 팀에서 운영하는 뭐 데이터 셋들도 있어서 사실 민감한 데이터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어를 할 때도 어떻게 보면 개개인이 MCP로 연동을 하는 것보다 좀 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어를 더 잘 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누가 어떤 거를 요청을 하는지를 저희가 중간에서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에어테이블 MCP 쓰세요. 그리고 MCP 토큰은 이거 드리겠습니다. 보다는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네. 아, 저희 회사에서도 그 유사한 페인 포인트가 많아서 질문이 여러 개 있긴 한데 최대한 줄여서 네네. 설명해 주겠습니다. 일단 그 컨텍스트 선택하는 방법에서 컨텍스트 목록에서 뭔가 메타데이터만 잘라서 이게 어떤 컨텍스트 넣어줄지 2차 엘리멘트에 맡길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메타데이터가 꼽혀서 들어간지 좀 궁금했어요. 지금 답변 드릴까요? 네, 아, 네. 그 컨텍스트 타이틀이라고요. 네. 아까 그 라벨링을 해둔 것과 그리고 관련 테이블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고 그 컨텍스트의 본문 내용을 빼고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 내용 빼고 나머지 메타데이터 다 그러니까 엄청 큰 청크 빼고 나머지 다 들어간다고. 근데 사실 그 본문도 엄청 큰 청크는 아닌데 그냥 구조상 메타데이터를 넣는 게 나중에 엄청 큰 게 들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벡터나 키워드 검색 기반으로 이거 무조건 고려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혹시 시도해 보셨다면 정확도가 잘 안 나와서 그렇진 않아요. 저희가 벡터 라그가 붙어 있는 부분이 메모리 영역인데, 사실 메모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메모리가 쌓였던 것 같고,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쌓이지 않아서 사실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게 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테이블 개수가 수백 개 될 것 같은데 수백 네. 개 될 것 같은데 그 테이블들은 다 벡터나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되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저희가 테이블들이, 그러니까 테이블들도 도메인에 따라서 어쨌든 구분을 짓고 구획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질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해서 처음에 어떤 구획의 테이블들을 조회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분류를 처음에 해줍니다. 그럼 그게 콘텍스트에 쭉 들어가면 이해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은 그렇게 해서 쿼리가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뒤에 한 사람들은 이거 잘 됐네 하고 읽었는데 한 몇 시간 뒤에 보니까 이거 잘못된 테이블이라고 시간 엄청 날렸네 이렇게 꽤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건 어떻게 되죠? 일단 처음에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이 구조를 수립하고 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들이 사실 반복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컨텍스트로 좀 해결을 해주고 나서는 그런 문제가 많이 줄었고요. 그래도 사실 100%라는 건 없고 저희가 컨텍스트를 진짜 빈틈에 꽉꽉 메워준다는 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 데이터들은 결국에 우리가 매출 데이터를 아까 예시로 들긴 했는데 잘못된 예시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매출 데이터를 이걸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시보드가 있고 저희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관리하는 섹션들이 있고요. 이 데이터는 이제 인사이트를 얻을 때나 이거를 뭔가 물어보고 싶은데 그쪽 팀에다가 물어보기까지는 뭔가 좀 그런 것 같고 그래도 가설 검증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제 던지는 용도로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인터널 툴이 슬랙에 연동이 되어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어떤 거래건에 대한 버그 제보 같은 거 오면은 멘션을 해가지고 이거 봐줘 하면 이제 찾아서 이거 뭐 거래 상태가 어떻다 이런 정보를 주는 역할도 합니다. 오늘 발표가 나온 질문, 그 궁금한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아무래도 지금 인터넷에서 개발 단계다 보니까 되게 빠른 주기로 프롬프트를 수정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공부하고 버전이나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애저 오픈AI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건 어떻게 보면 토큰이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텍스트 엔지니어링 특성상. 그래서 PQ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거 사용하고 싶습니다. 프롬프트 업데이트에 대한 버저닝 관리는 따로 뭔가 관리를 해서 처음에는 했었는데 나중에는 안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프롬프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치를 돌린다든지 그러면 사실 명확하게 개선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프롬프트 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제일 로컬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해서 그래서 버전 관리는 안 했던 것 같고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노하우는 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설명하기 되게 정성적인 부분인데 모델별로 얼라인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얼라인이 되어 있는 지점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 프롬프트로 소넷 모델과 GPT-5 모델을 같이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이걸 모델에 따라서 프롬프트를 또 관리를 따로 하면 제 입장에서는 관리 포인트가 두 배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타협점을 잘 찾아가면서 만들고 있는데 이게 관리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기로는 모델 성능 향상되면서 프롬프트의 중요성이 방향은 되게 바뀌는데 어, 옛날에 그 많이 이야기했었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적인 어떤 기법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동문서답을 한 것 같은데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어떤 거죠? 제조 오픈AI 아, 네네. 사용자분들 이제 토큰이 이제 콘텍스트 엔지니어링 특성상 네네네. 많이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게 지금 뭐 PTU를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사용하시는지 아, 글로벌 스탠다드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혹시 어떤 것 이유는 딱히 뭔가 고민을 많이 해보진 않았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오픈 AI, 그 애저 오픈 AI 서비스가 좀 분화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인터널로 쓰는 것들이 있고요. 프로덕션에 쓴다고 하긴 뭐하지만 이 인터널 툴 용도로 아니게 쓰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또 관리 포인트가 좀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컨텐츠를 많이 제공을 하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컨텐츠들의 번역들을 LLM을 사용해서 돌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관리가 되는 거랑 이제 네, PTU 호스팅에서 이제 네. 사용하는 거는 비용 때문에 드는 거긴 한데 아, 네네. 비용, 그래서 PTU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예전에 사용할 때 고정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시라든지 모델의 이제 퀄리티가 네,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네, 비용 같은 부분들도 고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네. 그래서 두 개를 어떤 식으로 좀 고려해서 선택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건 제가 부족해서 좀 알아보고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퀄리티가 다르다라는 지점이 어떤 부분에서 정확히 그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네, 제가 좀 끝나고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